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심하게 좌절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인생이 저에게만 너무 모질게 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만 너무 못되고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서글퍼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별로 즐겁지 않기도 했죠.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저희 부모님은 다정한 부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없는 살림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책임져야 하는 자식까지 있으니 삶이 너무 어렵고 팍팍했죠. 그러다 보니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제가 3살쯤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사실 어릴 때라 부모님이 싸우시던 모습이 잘 기억나진 않아요. 다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 가져갈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저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지 않았는지 가늠할 뿐이었죠. 어머니 말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가족들끼리 돌상 차리고 떡이라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그대로 가져가서 노름판에서 잃어버리는 바람에 돌잔치도 취소되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그랬구나 했을 뿐이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녀 타이틀에 먹고 사는 것 역시 쉽지 않았어요. 딱히 모아둔 돈도 없었기에 방을 내주는 식당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일하러 다녔죠. 자다가 머리 위로 쥐가 떨어져서 제가 크게 울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이혼하고 나서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여러 식당을 돌다가 지방에 있는 한 백반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셨죠. 새아버지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2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 아내분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홀로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살던 분이었죠. 어머니가 일하시는 백반집에 자주 오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처지인 것 같다며 친하게 지내보라고 귀띔을 해주셨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급속하게 친해졌다고 해요.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다 보니 더욱 그랬죠. 어머니가 재혼하고 2사람이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집안 살림은 조금씩 더 나아졌어요. 어머니 역시 안정적인 남편을 만나고는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고 새아버지 역시 제가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자기 친아들하고 차별두지 않고 좋은 아버지로서 잘 대해주셨죠. 저 역시도 동생과 아주 잘 지냈어요. 엄마랑 둘만 외롭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도 생기고 동생도 생겨서 좋더라고요. 처음 동생을 만났을 때는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린 날들에는 항상 동생과 함께하고 있었죠. 바쁜 어머니 아버지 대신 저희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워낙 어릴 때 형제가 된 터라 저한테는 그냥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다른 평범한 형제들처럼 동생이 태어난 느낌? 부모님이 다르다고 해서 저랑 다른 존재로 느껴지거나 우리가 서로 남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 동생으로 지내며 가족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죠. 저희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형제이자 친구였어요.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보물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었죠. 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들에게는 툭 까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재혼 가정에 대한 고민이나 가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함께 그 상황을 겪었기에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다며 돈독한 저희 사이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새아버지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할 것 같던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던 때였습니다. 새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장에 가스 누출 사고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하필이면 새아버지는 그날 공장 당직 때문에 내부에 계셨고 차마 대피하지 못하고 폭발로 일어난 화재 현장에서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산재 처리 대신 그날 당직을 서던 아버지께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며 되려 사고의 원인을 새아버지의 탓으로 돌렸어요. 사실은 공장장이 오래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돈이 드는 것이 아까워 교체 작업도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탓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누구 말이 맞네 틀리네 왈가왈부를 따지기에 그곳은 너무나 큰 업체였고 기나긴 싸움을 하기에 우리 집은 시간도 돈도
여유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공장에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명목으로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시끄러운 싸움으로 정신이 탈탈 털려버린 거죠.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손도 대지 않던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겨우 만난 두 번째 남편까지 죽은 것이 박복한 자신의 운명 탓이라며 보이지 않는 것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드시고는 한참을 우시다가 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남편까지 잡아먹냐. 내 자식도 아닌 자식까지 거두게 생겼으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냐.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시다가도 또 갑자기 저희를 붙들고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하다. 라고 하며 울기도 하셨어요. 어느 쪽이 진심을 담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머니가 술을 드실 때면 동생을 근처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 한참을 놀다가 어머니께서 잠드실 것 같은 때쯤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미친 사람처럼 술을 마시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무당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용하다며 소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제 친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전남편이 길에서 객사하며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에게 나쁜 마음을 품어서 한이 맺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무당집을 드나들며 구신이 뭐니라 한다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기도 하고 타지에 다녀오기도 하였어요. 새아버지의 합의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벌어둔 돈까지 박박 긁어모아 그곳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짐을 싸고 계셨어요. 엄마 뭐해? 어디가? 또 굿하러 가?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이미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번에 들었는데 그동안 엄마 인생이 안 풀린 이유가 있었어. 내가 너랑 네 동생이랑 아주 상극이래. 같이 있으면 집안은 물론 인생까지 말아먹고 잘못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다네. 안 그러면 엄마도 너도 네 동생도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번에 가는 곳이 아주 용한 곳이라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엄마가 가서 열심히 치성드리고 올게. 너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엄마 없이 동생 챙기면서 지낼 수 있지?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얼른 가봐야겠다. 우리 셋이 모이면 아주 안 좋은 조합이라고 하니까 절대 먼저 엄마 찾지 마. 알았지? 그렇게 말하더니 엄마는 다급하게 통장이니 뭐니 짐을 챙겨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죠. 저 역시 그렇게 찾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떠난 엄마를 굳이 찾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날부터 고등학생인 제가 저희 집 가장이 되었어요. 저 혼자 살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동생까지 있었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문제였어요. 무책임한 사람은 되기 싫어서, 그리고 저보다 어린 동생이 혼자 남겨진 게 안쓰러워서라도 저는 형으로 가장으로서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기 시작했고 동사무소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다행인지 그동안 어머니께서 수입도 없이 모아둔 돈을 쓰기만 하셨기에 기초생활 수급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급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죠.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쌀과 반찬을 샀어요.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책이랑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요리도 직접 했죠. 그래봐야 마트에서 파는 제일 저렴한 햄으로 만든 김치 볶음밥이나 찌개가 대부분이었어요. 고기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제일 만만한 게 라면이었죠. 저야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상관없다 싶었지만 아직 한창 성장기인 동생이 그렇게 부실하게 먹는 게 늘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제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동생에게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성적이 워낙 좋았던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는 웬만하면 거의 다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나 입학금이 문제였기에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교로 정했어요. 다행히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그 무렵 동생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서울에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동생과 함께 지역을 옮겨야 했어요. 발품을 팔아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로 생활을 옮기면서 동생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어요.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겠다고요. 저는 반대했지만 동생은 지금 고등학교보다 대학에 잘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등록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학교 갈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우겼죠. 또 제가 군대에 가게 되면 그동안의 생활비는 혼자 벌어야 하기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알겠다고 결국 허락을 해주었어요.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너는 공부만 집중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아이 고집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죠. 게다가 저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아니고 친형제도 아닌데 그 애가 선택한 인생에 차마 왈가왈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하고는 동생은 아르바이트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동생 역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을 들어준 것은 시간을 허투루 쓸 아이는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제 앞가림 정도는 하겠지 싶었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병행하면서 돈을 벌었고 동생은 낮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수월하게 합격하고 대학 입시도 혼자 준비하게 되었죠. 학원이나 과외는 너무 비싸다 보니 온라인 강의나 교재, EBS 방송으로만 공부했어요. 가끔 제가 공부를 봐주기도 했죠. 대학 입학시험도 열심히 준비했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의 등록금과 입학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동생에게 모두 전달하고 휴학하는 기간 동안 군입대 하였죠. 부대에 있는 동안도 최대한 돈을 안 쓰고 모았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올 때마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차곡차곡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얼른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희망이자 기대였죠. 전역하고 나서도 복학하기 직전까지 노가다 현장을 매일 출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제가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동생이 입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 명의의 카드로 연체된 돈이 있다고 했어요. 액수를 들어보니 거의 제 한 학기 등록금이나 다름없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어머니더군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죠.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을 알고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그래도 양심은 조금이나마 남아있으셨는지 부탁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했다며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돈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돈이 생기시면 바로 돌려주시겠다면서요. 가족의 정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떠날 때는 그렇게 밉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여기서 다 끝인 것처럼 헤어졌는데 이렇게 우는 소리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참 우습죠. 어쩌면 제가 공부머리만 똑똑하지 멍청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똑부러지지 않는 것일지도요.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알겠다고 하고 카드사에 연체 신청을 해서 카드 빚을 갚아나갔어요. 다행히 한 번에 갚지 않고 여러 회차에 걸쳐서 갚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수수료가 더 붙어서 갚을 돈이 늘어나기는 했죠. 동생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을 듯이 이 악물고 일해서 동생이 전역하기 전까지 카드 빚을 갚았어요. 빚을 다 갚고 나자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나? 대학이고 뭐고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인생의 뚜렷한 목표도 꿈도 없는데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뭔가 간절하게 붙들고 있었던 게 갑작스럽게 다 끊어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희망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죠. 열심히 돈을 벌어도 결국 말도 안 되게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 삶은 한치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제 인생 따위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형 하면서 저를 따르는 동생을 보면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만 했죠. 저만 힘든 게 아닐 거예요. 동생 역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며 이 악물고 버텼어요. 그래도 마음의 무게는 계속 무거워져 갔어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잘 나지 않았고 늘 안 좋은 생각만 머릿속에 떠돌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동생을 생각해도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걔도 성인이고 어른인데 자기 삶 정도는 책임질 수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친형제도 아니었잖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내 삶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느껴졌죠. 그러다 집 근처에 도서관에 가게 되었어요. 복학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을 복학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고 필요한 서류는 출력했다가 버렸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자기 개발 코너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 있는 책들을 이것저것 들여다보는데 온갖 긍정적인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간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돈을 어떻게 모아라 등등. 제가 보기에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 그저 편한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더라고요. 책을 넘길 때마다 뭐야, 이 사람은 이런 부모님이 있었네. 아니면 뭐야, 이 사람은 원래 돈이 이렇게 있었잖아. 등등. 그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전달하려는 내용들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비아냥거리고 빈정대기만 했어요. 그렇게 책을 둘러보다 보니 한 곳에는 죽음에 관한 책들도 있었어요. 사후세계는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새아버지는 차라리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 제가 겪고 있는 고통도 힘든 일들도 다 끝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죽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것 같고 편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죠. 죽을 용기로 살아가라는 말도 있을 만큼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냥 죽는다는 게 무척이나 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가슴 아파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것 이외에는 동생도 저에게 별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게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삶을 끝내기로 말이죠. 갑작스럽게 삶을 끝내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유서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동생과 세상에 제가 이렇게 삶을 끝내는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랄까? 그래도 저 역시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도서관에 가서 몇 번이나 제가 마지막으로 남길 유서를 적었어요. 쓰고 또 쓰고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적었다가 그 내용을 또 고치고 몇 번이나 고쳤어요. 이제 죽기로 결심하고 유서 같은 거 그냥 금방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적힌 글이 제가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자꾸 다시 보게 되고 고쳐 쓰게 되고 여러 번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유서를 썼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 최종본을 작성하여 프린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빌린 책을 반납하고 그래도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도서관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웠어. 그리고 프린트한 유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제가 갈 때마다 근무하고 있던 도서관 직원분이었어요. 그 직원분은 제가 갈 때마다 계시던 분이었는데 도서 대출이랑 컴퓨터 사용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쫓아서 급하게 뛰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배를 붙잡고 다급하게 숨을 고르시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러더니 열어보라는 손짓을 하셨죠.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음료수 몇 개랑 과자, 초콜릿 등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지금은 다들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느라 잘 찾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한문사전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게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가끔은 참 팍팍하죠. 신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참 야속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힘든가 싶기도 하고, 반대로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죠.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이라고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삶은 계속되고 다들 살아가요. 지금 이 순간을 버티면 반나절이 되고, 그걸 또 버티면 하루가 되고, 그렇게 조금씩 버티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돼요. 큰 결과가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작은 일들이 행복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순간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저는 오히려 커피 한 잔,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가 위로되고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너무 지칠 때면 그냥 이 달달한 간식 하나에 다 담아서 씹어서 꿀꺽 삼켜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더 나아가면 괜찮아지고 다음을 실행할 힘을 주기도 할 거고요. 다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또 버텨내시고 나면 이 책 반납하러 오세요. 인기는 없어도 매니아층이 있어서 가끔 나가는 책이니까 꼭 반납하러 오셔야 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봉투를 든 제 손을 묵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잡아서 두드려주고는 다시 도서관을 향해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그분이 주고 간 봉투를 들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들고 있던 유서가 다 젖을 정도로 말이죠. 아마도 그분은 제가 계속해서 죽음에 관한 책을 대여해서 보고 유서를 몇 번이나 썼다가 지우고 마지막으로 유서를 프린트한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근무하던 분이기도 하고 프린트가 카운터 쪽에 있어서 다 되면 직원분이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봉투와 해주셨던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았어요. 제가 쓴 유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이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면서도 저는 누군가가 저를 잡아주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어쩌면 그래서 혼자 방구석에서 책을 읽고 유서를 쓰는 대신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도서관에서 유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누군가 제발 나 좀 붙잡아주기를, 살아가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닐까. 죽고 싶다는 생각만큼 정말 간절하게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정말 간절히 잘 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 책을 다시 반납하러 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겠다 싶었죠. 대신 제가 조금 더 강해지고 탄탄해져서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아닌 건네주신 위로와 용기를 받고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날 늦은 밤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사랑하고 늘 고맙다고, 월급 받으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줄 테니까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한동안 동생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에도 거의 있지도 않아 동생 역시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자를 남겼나 봐요. 차마 형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며 걱정했을 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가뜩이나 그 애 역시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정말 몹쓸 짓을 하려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떠 제 방부터 시작해 온 집안을 청소했어요. 밤사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온 동생이 잠든 사이 장을 봐서 오랜만에 음식도 차렸죠. 제가 먹을 미역국을 직접 끓이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한동안 생일부터 시작해서 저를 위해서 했던 게 참 없었구나. 나조차 나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잘 챙겨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동생과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대학은 서로 다른 곳을 다니지만 둘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둘이 함께 하던 취미가 게임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난리를 피우실 때마다 둘이 같이 어머니가 마신 술병을 팔아 PC방을 가기도 하고 가끔 기분 전환하기 위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던 게 게임이었어요. 워낙 게임도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도 능숙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게 되었죠.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어릴 때 함께 개발하던 게임이 생각났어요. 한동안 팍팍한 삶에 치이며 게임 개발은 돈 있는 친구들이나 시간이 많은 친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묻어뒀었거든요. 오랜만에 개발하던 게임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직접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 나왔죠. 평소 같으면 그래 근데 그건 돈 있고 한가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또 금방 잊어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래? 그럼 우리도 진짜 해볼까? 하고 이야기를 꺼냈죠. 오 뭐야 형. 평소에는 맨날 그런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 같네. 저는 멋쩍게 웃고 동생에게 진짜로 우리가 만든 게임을 출시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희처럼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힘을 모아 출시했던 몇몇 사례들도 떠올라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아직 젊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되고 수습할 수 있는 시간도 체력도 있는데 저질러보자고 말했죠. 그 후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에 나섰습니다. 저는 복학 준비를 하고 동생도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개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들도 알아보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부족한 자본으로 어떻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도 의견을 모았어요. 그중 몇 명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피가 터져가며 공부에 장학금을 활용하고 교내 및 교회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대회에서 수상하여 그 상금으로 개발에 투자하였습니다. 중간에 저희 생활을 유지하느라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꿈꿀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어요. 제가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성을 마침내 찾게 된 거죠. 기획안을 작성하여 여러 게임 회사와 컨텐츠 회사에 수십, 수백 번 이메일을 보내고 내용을 전달했어요. 영화였다면 몇 번 만에 성공해 해피엔딩을 맞이하였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스팸으로 처리당하거나 워낙 많은 사람이 저처럼 시도하다 보니 그 사이에서 눈에 들기란 쉽지 않았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때 저를 살아가게 해준 직원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버텼어요. 커피 한 잔, 사탕 한 개, 초콜릿 하나를 먹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저희가 참여한 공모전을 보고 게임 회사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진행을 돕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일정 금액의 예산도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 팀은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밤을 새우고 에너지 음료와 커피를 들이마시며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처음 이 게임을 진짜로 만들어보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몇 년이 지났어야 저희는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오직 이 게임 출시를 목표로 아르바이트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만든 게임이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완벽하지 않으니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자.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다스렸어요. 드디어 출시일이 되었고 오픈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용해본 분들이 재밌다고 잘 만들었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그 후기들을 찾아보며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자가 증가했어요. 숨은 보물, 나만 알고 싶은 게임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며 점점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다음 레벨은 없냐, 확장판을 달라 등등 게임을 더 즐기고 싶다는 많은 분의 요구가 빗발쳤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름 있는 게임 유튜버들도 저희 게임을 직접 해보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상이나 인터넷 글이 올라오자 저희가 만든 게임은 점점 더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 더 이상 저랑 동생 그리고 팀원 몇 명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희에게 처음 지원을 해주었던 게임 회사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냈고 동생과 저는 게임 회사의 대표가 되었죠. 그렇게 받은 투자 지원으로 장비를 보충하고 인력도 보충했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도왔던 친한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어요. 아직 소규모의 작은 회사였지만 친구들은 저와 동생을 보며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잘 살 것 같다며 한 친구는 아예 직장도 퇴사하고 우리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아이템들도 다양하게 늘려갔어요. 어느새 저희는 인기 게임에서 손꼽히는 게임 중 하나가 되었고 회사의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매출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제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니 뭔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썼던 유서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때 썼던 제 마음들을 읽어보며 그래, 이때는 참 힘들었지 싶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떠올리며 그동안도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도전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그 도서관 직원분이 생각났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나 흐르기는 했지만 혹시 아직도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분이 주셨던 책을 꺼내보며 이제는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가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저희 형제가 힘들 때는 곁에 없다가 성공하니까 연락을 했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 싶었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도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전이라면 그런 어머니라도 어떻게든 인연을 붙잡고 싶고 의미도 없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져 어머니 부탁을 들어드렸을 텐데 그동안 참 많이 단단해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정리될 때쯤 저는 드디어 책을 가지고 오래전 동네의 그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을 들어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직원분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만두시거나 다른 데로 발령받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며 아쉬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반납하러 오셨어요? 제가 찾던 직원분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만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직원분을 껴안아 버렸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당황하긴 하셨지만 다 안다는 듯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다시 만나서 저도 반가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는 도서관 앞에 벤치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책을 돌려드리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 책과 간식들 그리고 해주셨던 말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아보니까 참 좋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살아줘서 그리고 잘 살아줘서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어두운 표정으로 책을 덮었다 열었다 책장을 읽지도 않은 채 넘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개발서를 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제가 우울증과 죽음에 관한 책들을 보고 있어 그때부터 걱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문할 때마다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아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유서로 보이는 글들을 보고 빌렸던 책도 다 반납하고 계속 고치던 글을 프린트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뛰어나와 저를 붙잡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고 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준비하는 시험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앞서 나갔던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많이 힘드셨대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며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그 순간 시험 공부하면서 늘 마시던 자판기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인데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고 먹고 싶은 거라도 먹고 죽자 하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날 합격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느끼셨대요. 아, 그래, 살아있으니 되는구나. 내가 방금 죽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시험이 합격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는 그저 평생 나를 실패한 사람 취급하며 삶을 마무리할 뻔했는데 살아있으니 알게 되는구나. 그동안 했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이후 매일매일을 죽을 용기로 살아가자는 마인드로 지내셨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도 어느 정도 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사실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는 것도 알았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공감했어요. 사실 죽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저 역시 깨달았다고요. 아,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마음을요. 빌린 책을 다시 돌려드리고 가지고 간 선물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는 데 써달라며 기부금도 드렸습니다. 선물 같은 건 필요 없고 기부금만 받겠다고 하시는 것을 겨우겨우 말려 전달해드렸어요. 이렇게 선물이라도 드려야 제가 성공한 게 실감이 난다면서 말이죠. 저희 회사는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 저도 동생도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지만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리고 이번 일을 보며 또다시 알게 됐습니다. 살다 봐야, 살아봐야 이런 일들도 보게 된다는 것을요. 저처럼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살다가 이렇게 좋은 꼴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전에는 자살 예방센터에도 기부금을 전달해드렸어요. 저는 그 도서관 직원분처럼 멋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못 되지만 혹시나 제 도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물론 저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차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랬듯이 당장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아직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말해드리고 싶어요. 살아보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삶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날 어르신들 말이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였더라고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고생 끝에 낙은 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오늘을 버텨내고 매일을 열심히 살고 계신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마음 약하고 의지도 약하던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할 수 있을 테니까요. 1분을, 1시간을, 반나절을, 하루를 그렇게 조금만 더 버텨서 우리 매일을 보내봐요.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기에 분명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그 말을 떠올릴 거예요. 계속 조금씩 더 버텨 매일을,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또 채워나가보자고요. 경제도 사회도 더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부 포기하고 싶은 모든 분에게 제 응원과 위로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삶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